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미사 참여자 수가 좀 줄었네. 여러분들 요즘 아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큰일 나요. 네, 의사도 못 만나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있는 신부하고 잠깐 만났는데 신부가 하는 말이 엄청 어렵대요 지금. 그래서 거의 뭐 비상으로 막 모든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대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수술을 하려면 수술하는 전문의들이 수술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우리 어시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술방이 전부 멈춘 거예요. 말 그대로 아픈 게 뭐 나 이제부터 이틀 있다 아플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제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어느 뭐 구멍가게처럼 장사 안 되면 문 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은.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적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사회교리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딱 보니까 증언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지방에 있는 데다가 쫙 다 증언을 해서 줘버렸어요. 아주 그냥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한번 손 들어봐야 돼. 정말 한번 손 들어보고 싶었어. 자, 1번은 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2번 이유는 의사의 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 1번과 2번 두 개만 드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 꼭 들어봐야 돼. 안 찍히니까 한번 들어봐요. 나는 정부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세 분, 네 분. 나는 의사 쪽 마음에 이해가 된다. 나머지는 정체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 이 사태가 단순히 2024년도 만에 이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2020년도에 나왔었던 가톨릭 신문 읽어보면 그때에도 엄청나게 의료대에 대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부분들 안에서 어떻게 말 그대로 파업한다고 막 파업 예고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업무 개시 명령 지금같이 뭐 내리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어떻게 했나 잘 기억 안 나죠? 있었던 거는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점이 싹 사라져서 없어졌던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호간에 극단적으로 치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 손해는 반드시 누가 입는다? 국민들이 입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러니죠.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완전히 위협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니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원을 벌고 200원을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 그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중재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지혜와 말 그대로 슬기로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길어요. 지난한 세월을 겪게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될 부분이고 한순간에 누군가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해서 확 해가지고 뭔가가 확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진지게 바뀌었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조금씩 더 보완해 가면서 최선의 정책을 찾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사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접합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한 문제가 더 들어왔었던 건 뭐냐면, 2020년도 당시에는 수많은 언론들이 이 편도 들고 저 편도 들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의 입장들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모든 국민들이 이게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알게 되면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오로지 정부편만 드는 모든 기사가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정말로 대단히 크게 심각하게 큰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제가 볼 때 이 언론 지형의 문제입니다.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 큰 문제, 이슈가 딱 드러난 건 2000명 의대생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는 누군가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무언가가 숨어 있기는 한 거는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왜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딱 하나요. 늘 나오던 이야기, 지방에 가면 제대로 된 의료인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료는 파괴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외상이라든지 심혈관, 뇌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의대생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 논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부족하니 이거 채우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막 의무 복무로 해서 막 지역에다가 막 갖다 놓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막 이야기하니까 막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니 뭐고 어떤 막 또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하등의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보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는 무슨 부분이 있었을까?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지방에 가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의술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될까? 솔직히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구 대전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겠지만, 그 이하의 단계로 내려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진이라고 해봅시다. 당진이면 당진에서 만약에 내가 내 아들 딸을 키우고 있어, 당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서울로 이사가고 어디로 이사가고 가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할 거 아니고,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당연해. 그러면 그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우리 할머니, 저 할머니도 내가 이렇게 진료해주면서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최고예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신의 뿌듯함도 모두 있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여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애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학원도 별로 없고 와서 우리 떨어져서 살까? 좋을 수도 있겠지, 떨어져서 살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생겼었을 때,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혹은 다른 걸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강제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의 접근의 부분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간에 기본적인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가진 상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조정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무슨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바뀌었었을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 사람,
한두 집단의 철저한 판단착오와 오차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 똑같이 아랫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의료제가 공공재인가? 헌법의 건강권에 보면 공공재일 수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에 의한 공공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공공의 선익을 위해서 공공의 집단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져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신원과 본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공공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 그대로 엄청난 학비 내가면서 의사 되고,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전신 마취 하는 수술을 2번 해봤는데 저는 그때 그 전공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 수술을 한 번을 해서 이렇게 뭐 했거든요.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전공의가 저를 9시인가 10시인가에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중간에 수술 끝났으니까 한번 검사해야 되잖아요.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하는데 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쟤 조만간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애가 완전히 갔어.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좀 전문성도 없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 얼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고 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막 전문의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마이크 하나 만들어 팔고 뭐 의자 하나 만들어 팔고 그래가지고 의자 앉았는데 불편하네, 에이 안 쓰면 말지,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손가락 수술을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를 잘못하면 손가락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의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뭐 이거랑 다른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 판사가 몇 명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니들은 왜 결론을 그렇게 내리냐 맨날 제가 뭐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라도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우리 역시 생각을 해서 했다가 이게 원래 맞지 않는 거였으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자기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가 절단 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말 조심하고 정말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만 가려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거죠. 의사들 엄청난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압감을 갖고도 잘해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떻게 대우도 분명히 필요하고 합당한 존경심이나 합당한 기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어떻게 다리 요즘은 어떠시, 그 말 한마디만 더 해주면 하느님 보듯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의사도 분명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말 그대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또 삼천포로 빠지네. 성소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보좌신부 했을 때 하고요, 지금 보좌신부님한테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엄청 달라요. 예전에 정말요, 저 30대 파릇파릇한 신부였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했었던 그 모습과 지금의 30대 파릇파릇한 신부님이 오셨었을 때 하는 모습하고 완전 달라요. 알고 계세요? 느낌이 안 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뭔지 아세요? 예전 신부님들은, 예전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예전 신부님들은 본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희생이나 이런 정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대단히 철두철미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신부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대접을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가르침 받은 것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이랑 이어서 한번 좀 더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대단히 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이런 식의 해결 방법으로는 오늘날에 있는 정확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 상황만 더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오늘 그 사회교리 마지막 152항에서 2장 마지막입니다. 152항에서 159항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인권은 각자 인간이 지닌 존엄성에 뿌리내리고 있다. 인권은 시대나 장소나 그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지니고 있는 권리이다. 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의학분업이 아니라 의사와 정부 간의 엄청난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오게 된 생명권의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치고 있는 바로 생명에 대한 권리 자체가 오늘날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당할 수 없는 것이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인권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 일치된 가정에서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진리 추구를 통해서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권리, 지상의 물질 재화를 올바르게 취득하여 자신과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책임있는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리의 근원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자유에 근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태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권리 자체, 그것에 대해서 위협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쪽을 편들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그런 언론들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안에서의 생명권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협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6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권은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부과된 의무들을 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한편으로는 집을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집단들, 국가라는 오늘 그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국가의 의무는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평화와 존중과 연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적 주권을 표현하고 증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지향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159항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원리를 사목적 투신으로 지켜야 한다. 인권의 그리스도교적인 근거를 선포하고 인권 침해를 단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빛과 누룩으로 침투하는 일은 주님의 명을 받들어 교회가 항상 추구해온 노력의 목적이다.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복음 또는 교회의 가르침의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 신앙 안에서 내 만족이나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올바르된 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대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편을 들어줄 수 있고 진정으로 잘못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사족을 좀 붙이자면 여러분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시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아닙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가르침도 이렇게 수십 번 들었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렇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 오늘 하루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